이제 부인이 되었으니 오늘 밤 제대로 부인이 간절히 원했던 사내의 품이 어떤지 잘 느껴보시오. 아마도 고통과 쾌락이 공존하며 그 늪에 빠질 것이오. 가난했던 선비 이연서가 3명의 부인을 얻게 된 사연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이연서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대대로 과거 급제자를 배출한 학문 집안이었으나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집안이 기울어 겨우 살아가는 처지가 되었지요. 어머니는 병약했지만 자식의 학문을 위해 뒷바라지하였고 이연서는 다시 집안을 일으키려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낡은 도포 한 벌에 수발을 들 하인도 없는 길이라 서둘러 가다 보니 어느덧 날이 저물고야 말았습니다. 주변은 어둑어둑해지고 산새마저 자취를 감춘 고요한 밤,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짐승 울음소리는 그의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이연서는 두려움에 발걸음을 재촉하다가 저 멀리 산비탈에 반짝이는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아, 불빛이 보이는구나. 다행이다. 그는 반가운 마음에 길을 재촉하여 다가갔습니다. 불빛이 새어나오는 곳은 초라한 움막 한 채였고 주변에는 남루한 돌탑과 마른 잔디가 드러난 봉분이 2개가 보였습니다. 그는 움막 앞에서 조심스레 소리쳤습니다. 주인 양반 계십니까? 그때 움막 문이 삐걱 열리며 안에서 나이 30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여인은 한 손에 등잔을 들고 있었고 경계하는 듯 눈길을 주었습니다. 이런 산속에 웬 선비님이십니까? 여기는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입니다. 이연서는 정중히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날이 저물어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룻밤만 유숙할 수 있겠습니까? 여인은 잠시 움막 문을 닫아 걸 듯 손을 움직이다가 고개를 젓고 말했습니다. 이곳은 혼자 지내는 누추한 곳이라 손님을 맞이할 형편이 못 됩니다. 심리쯤 인가가 있으니 서둘러 내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연서는 고개를 숙이며 재차 간청했습니다. 초행길이라 산속이나 썰어더는 갈 수 없을 것 같아 그러하니 부디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인은 여전히 주저하는 듯 대답했습니다. 이 움막에는 방도 없고 대접할 음식조차 마땅치 않습니다. 괜한 폐를 끼치게 될까 염려됩니다. 폐라니요. 이연서는 고개를 숙인 채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이슬만 피할 처마만 있어도 됩니다. 한밤중에 이대로 산속을 헤매다가는 무슨 화를 당할지 모릅니다. 소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부일 반드시 갚겠습니다. 여인은 선비의 말에 고개를 들고 그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처량한 목소리와 진심 어린 표정에 마음이 약해진 그녀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말했어요. 편히 쉬시기는 어렵겠지만 이슬은 피할 수 있으니 그래도 원하신다면 들어오십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이연서는 기쁨에 고개를 깊이 숙이며 움막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움막 안에 들어간 이연서는 그제야 여인의 처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움막 안에는 간소한 살림살이와 몇 벌 되지 않는 옷가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이연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곳에 혼자 지내신다니 무슨 연유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여인은 잠시 말이 없더니 고개를 숙이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2년 전 부모님께서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병이 돌기 시작한 지 며칠 만에 2분 모두 저를 남겨두고 떠나셨지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2분을 이곳에 모시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애써 감정을 누르려는 듯한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외동딸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겨를도 없이 2분을 잃고 나니 너무나 원통하고 한스러워 그저 여기 머물며 2분 곁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이연서는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저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인의 몸으로 혼자서 이 외진 곳에서 심요살이 하시다니 참으로 지극한 효심입니다. 여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효심이라 부를 만한 것조차 아닙니다. 이렇게라도 부모님 곁에 머물지 않으면 제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참 밤이 늦었는데 저녁 식사는 어떻게 하셨는지요? 여인이 물었습니다. 이연서는 쑥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못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느라 먹을 겨를이 없었지요. 여인은 잠시 기다리란 말을 남기고 장작불을 지폈습니다. 허름한 솥에 물을 붓고 곡식을 데우는 동안 움막 안에는 단출한 살림의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잠시 후 여인은 보리죽 한 그릇에 간장 종지가 놓인 상을 내왔습니다. 이런 대접밖에 할 수 없어 송구합니다. 아닙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 선비는 고맙게 2손으로 상을 받았고
허기진 배를 달래며 죽을 천천히 떠먹었습니다. 그러다 무심코 여인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행색은 분명 초라했으나 여인은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인이 상을 물리려고 허리를 굽힐 때 촛불에 비친 목덜미의 하얀 곡선이 이연서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그 순간 마음 한편에 설레는 감정이 일었습니다. 밤이 깊고 좁은 움막 안에 나란히 누운 두 사람은 고요한 밤의 정적에 여인의 숨소리가 들려왔고 여인의 고운 숨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이연서의 심장은 크게 뛰었지요. 쿵쾅대는 심장 소리에 잠을 이룰 수 없던 이연서는 이윽고 자는 척하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다리를 뻗어 여인의 발목 위에 올렸습니다. 숨소리가 멎은 듯한 정적이 움막 안을 가득 채웠고 여인은 곧 다리를 천천히 들어 이연서의 발을 옆으로 치웠습니다. 한동안 가만히 있던 이연서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다리를 여인의 정강이에 살짝 올렸습니다. 이번에도 여인은 아무 말 없이 이연서의 다리를 치우고는 조용히 누웠습니다. 이연서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화를 내지 않는 걸 보니 여인도 나를 완전히 내치려는 것은 아닌 듯하다. 이연서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번에는 더 가까이 다가가 다리를 여인의 허벅지에 얹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여인은 단호히 그의 다리를 밀쳐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단정히 앉았습니다. 선비님, 일어나 앉아보시지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간이 협소하여 손님 맞이하는 것을 극구 거부하였는데 선비님 사정이 하도 딱하여 이슬을 피하도록 하였을 뿐 다른 뜻을 품고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여인은 잠시 이연서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선비님, 저를 품고 잠을 자고 싶으시다면 제가 내는 문제의 답글을 채워보세요. 이연서는 이 제안이 기회라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럽시다. 문제를 내주십시오. 여인은 가만히 입가에 미소를 띠며 운을 뗐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신군 봉화락의 답글을 채우시지요. 이연서는 문제를 듣자마자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곧바로 답을 찾으려 했지만 이내 땀을 흘리며 끙끙대기 시작했습니다. 책에서 익힌 지식으로 해석하려 했으나 문제 속의 함의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인은 한참을 지켜보다가 이연서가 답을 찾지 못하자 짧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답글을 못 채우겠습니까? 이연서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은 못 찾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시간은 충분히 들였습니다. 답을 채우지 못하셨으니 당장 밖으로 나가서 회초리를 준비해 오세요. 이연서는 깜짝 놀라 여인을 쳐다보았습니다. 회초리를요? 여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선비님은 지금 욕망과 무지를 가지고 이곳에 머물러 계십니다. 제게 은혜를 입고도 감사는커녕 욕정을 품었으니 이제 그 대가를 치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서 다녀오세요. 이연서는 난감했지만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과 어쩔 수 없다는 체념으로 움막 밖으로 나가 회초리를 구해왔습니다. 여인은 선비에게 종아리를 걷게 하고는 단정히 채를 들었습니다. 신군 봉화락에 대한 답글은 간단합니다. 여인이 회초리를 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황천고군제입니다. 이연서는 답을 듣고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여인은 이연서를 내려다보며 덧붙였습니다. 신군 봉화락, 새로운 군을 만나 함께 즐거운 일을 한다는 뜻이고 답글인 황천고군제 황천에 있는 옛 남편이 통곡한다는 뜻이지요. 새 군과 함께 희희낙낙하려는 당신을 보며 황천의 옛 남편이 통곡하고 있을 테니 제가 대신 그 옛 남편의 마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회초리를 들어 선비의 종아리를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이 회초리는 단순한 체벌이 아닙니다. 선비님이 학문에 정진하지 않고 무지를 드러냈기 때문이고 욕망에 이끌려 저를 시험하려 한 대가입니다.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앞으로는 사람을 은혜로 대하고 학문에 더욱 매진하십시오. 종아리에 내려앉는 회초리 소리와 함께 이연서는 그제야 자신의 무례와 무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픔을 참으며 여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몹쓸 짓을 했습니다. 낭자께 폐를 끼쳤으니 더 이상 얼굴을 들 수 없을 지경입니다. 이 은혜와 교훈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여인의 회초리에 맞은 이연서는 밤새 부끄러움과 아픔에 반성하며 아침이 밝자 여인에게
인사를 남기고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이연서는 길을 가며 다짐했습니다. 학문에 정진하지 않고 욕망에 흔들렸던 나 자신이 부끄럽구나. 이번 과거 시험에서는 마음을 바로잡고 오직 학문에만 전념해야겠다. 한양에 도착한 이연서는 과거 시험이 치러질 당일까지 며칠간 머물 곳을 찾았습니다. 아는 친척도 없고 가진 여비도 넉넉지 않아 방랑자처럼 거리를 헤매던 중 우연히 한 대갓집의 대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대문은 크고 정갈했으며 집 안에서 들려오는 말소리와 발걸음 소리로 보아 제법 높은 벼슬아치의 집임이 분명했습니다. 이연서는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인이 문을 열어 이연서를 살피더니 그의 초라한 행색에도 불구하고 이연서에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연서는 하인에게 과거를 보러 온 선비인데 며칠 머물 곳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하인은 그를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저희 어르신께서는 인정을 베푸시는 분이라 길 잃은 나그네도 자주 들이십니다. 며칠 유하시는 건 괜찮으실 겁니다. 다만 어르신께 신뢰되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이연서는 예를 갖추며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폐를 끼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연서는 대갓집에 머물게 되었지요.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집 어르신이 과거 시험을 주관하는 상시관으로 임명된 대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며칠 후 이연서는 집 앞마당을 지나던 중 우연히 대감을 마주치게 되었어요. 이연서는 그저 집주인이겠거니 생각하고 예를 갖춰 인사를 올렸습니다. 머물 곳 없는 나그네를 받아주시니 이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과거 시험을 보러 길을 나선 선비입니다. 폐를 끼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대감은 이연서에게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라니 학문을 닦으러 나선 길손을 돕는 것은 나의 도리일 뿐이라네. 며칠간 잘 머물고 학문에 전념하게. 대감의 품위와 온화한 태도에 이연서는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대감이 시험을 주관할 상시관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과거 시험을 하루 앞둔 밤, 이연서는 대갓집 객방에서 홀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그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 학문에 몰두하고 있었지요. 그러던 중 방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방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숭아꽃같이 고운 여인이 방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얼핏 보기에 단아한 옷차림이 품격을 보여주었으나 그녀의 눈빛에는 어딘지 모를 망설임과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으니 들어오십시오. 이연서가 말했습니다. 여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 들어와서도 그녀는 말없이 서 있을 뿐 아무런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로 이 밤중에 제 방을 찾아오셨습니까? 이연서가 차분히 물었습니다. 여인은 조용히 손을 모아 쥐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글 읽는 소리가 하도 아름다워서 이끌리듯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연서가 미소를 지으며 책을 들어보였습니다. 글 소리가 좋았다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여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마음이 있어서 왔습니다. 이연서는 그녀의 말에 놀랐지만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는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여인은 한숨을 내쉬며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이 집의 며느리입니다. 이름뿐인 며느리지요. 남편과는 정혼만 했을 뿐 단 한 번도 동침한 적이 없습니다. 마음 둘 곳 없는 청산과부가 되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외로운 마음을 달래려고 찾아온 것이니 부디 저를 나무라지 마십시오. 이연서는 크게 당황했지만 그녀의 사정을 듣고도 선뜻 무엇이라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차분히 말했지요. 참으로 기구한 삶이시군요. 많이 외로우셨겠습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알겠사오나 저는 학문을 하는 선비로 은혜를 받은 이 댁에 누가 될 행동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부인의 외로운 마음은 스스로 다스리시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와 이연서의 책상 앞에 앉았지요. 선비님, 저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인의 몸으로 이 방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힘들었겠습니까? 부디 저를 내치지 마시고 받아주심이 어떠신지요? 이연서는 그녀의 간절함에 난감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부디 그만두십시오. 부인은 뼈대 있는 집안의 며느리 아닙니까? 지금 이 일을 행한다면 집안의 명예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부인의 절개마저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그의 말을 듣고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손을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절개란 무슨 소용입니까? 이미 제 삶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저를 이 외로움에서 구해 주십시오. 이연서는 손을 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 부인의 명예도 제 명예도 모두 잃게 됩니다. 그러니 제발 물러가 주십시오. 그러나 여인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다가와 말했어요. 명예도 도리도 이제 제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소인 이대로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 치욕을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저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한 번이라도 남자를 품어보고 죽고 싶습니다. 여인의 애절한 몸부림에 이연서는 한참 동안 여인의 눈빛을 마주하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간절함이 위태로웠고 이 상황을 잘못 처리하면 여인의 목숨까지도 위태로워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여인의 절개를 지키며 이 위기를 벗어날 방법을 생각한 끝에 지혜롭게 이 상황을 정리할 방도를 떠올렸습니다. 좋습니다. 이연서가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의 마음이 진심이라면 제가 하나의 문제를 내겠습니다. 답글을 채우실 수 있다면 그때는 부인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여인은 그제야 마음에 희망이 생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연서는 엄숙히 고개를 끄덕이며 운을 뗐습니다. 진군 봉화라. 여인은 그의 문제를 듣고 잠시 머뭇거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답글을 떠올릴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여인이 입을 열지 않자 이연서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답글을 채우지 못하겠습니까? 여인은 낯이 뜨겁게 달아오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채우겠습니다. 그렇다면 나가서 회초리를 만들어 오십시오. 여인은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회초리를요?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연서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답글을 못 채우셨으니 그에 합당한 체벌을 할 것입니다. 여인은 혹시나 하는 마음과 어쩌겠는가 하는 체념으로 후원에 나가 회초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마른 나뭇가지가 들려 있었고 그녀는 그 채를 이연서에게 건넸습니다. 이걸로 어찌하시려는지요? 여인이 묻자 이연서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부인의 종아리를 걷어 주십시오. 여인은 주저하다 어쩔 수 없이 종아리를 걷었고 이연서는 회초리로 그녀의 종아리를 마구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매가 떨어질 때마다 여인은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지만 이연서의 말이 이어지며 그 뜻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진군 봉화라. 새로 난 군과 함께 즐겁게 놀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답글은 황천고군제입니다. 이는 황천에 있는 옛 남편이 통곡한다는 뜻이지요. 새 군과 즐기면 죽은 옛 남편이 비탄에 빠진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여인은 자신이 행하려던 일이 얼마나 무모한 일이었는지 깨닫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욕망에 눈이 멀어 남편의 혼을 배신하려 했습니다. 한편 이 모든 광경은 우연히 저택을 거닐던 상시관 대감에게 고스란히 목격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멀찍이 객방의 창을 통해 며느리가 회초리에 맞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웠습니다. 내 며느리의 처지를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저 선비의 대응은 과히 남다르구나. 보통 놈들이었으면 여인을 품고야 말았을 텐데 저 선비는 끝내 욕망을 거절하고 여인을 바로잡으려 했다. 대감은 깊이 감탄하며 생각했습니다. 학문과 품성을 겸비한 선비면 반드시 큰 인재가 될 것이다. 내일 과거 시험에서 그를 꼭 합격시켜야겠다. 다음 날 과거 시험이 열렸습니다. 시험관인 상시관 대감이 낸 시제는 바로 신군 봉화락이었습니다. 시제를 듣는 순간 이연서는 전날 밤의 일이 떠올라 얼굴이 잠시 굳었지만 이내 침착하게 붓을 들었습니다. 그는 시제의 깊은 의미를 곱씹으며 황천고군제를 답글로 삼아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욕망을 극복하고 올바른 도리를 지키는 삶을 주제로 한 그의 글은 단연 돋보였고 결국 그는 장원급제의 영예를 안았어요. 장원급제자로 선발된 이연서는 곧바로 왕의 명을 받아 암행어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깊은 학문과 올바른 인품을 겸비한 인재로 왕의 신임을 얻었고 임지로 떠나기 전에 상시관 대감의 집에 인사차 들르게 되었답니다. 대감은 이연서를 반갑게 맞이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요. 과거 시험에서 자네의 글을 읽고 이 나라에 큰 인재가 탄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네. 이제 암행어사가 되었으니 백성을 위해 공정한 법을 펼치길 바라네. 이연서는 공손히 인사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대감은 곧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 사람 됨됨이를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네. 그래서 감히 간곡히 부탁하러 나섰네. 무슨 말씀이신지요? 이연서가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대감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나에겐 청산과부 며느리가 있다네. 내 아들과 정식으로 혼인했지만 단 한 번도 동침하지 못한 채 청산과부로 살아가고 있네. 나는 더 이상 그 아이를 이대로 두고 볼 수가 없네. 자네 같은 올바른 사람이라면 내 며느리를 잘 보살필 수 있을 거라 믿네. 그러니 부디 그 아이를 데려가 주게. 이연서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대감 어른, 저는 이미 혼인을 한 몸입니다. 제 아내가 있는 상황에서 어찌 또 한 사람을 제 곁에 두겠습니까? 그건 제 도리가 아닙니다. 대감은 그의 말을 듣고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 며느리는 이미 삶의 희망을 잃은 사람이네. 자네라면 그 아이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네. 이미 벼슬길에 올랐고 첩을 둔다고 도리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니 며느리를 첩으로 삼아주게. 그 아이를 그냥 두고 간다면 나도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게 될 걸세. 대감의 간곡한 부탁과 여인의 처지를 떠올리며 이연서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깊은 고민 끝에 대감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밤 이연서는 대감의 허락 아래 여인과 초야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대감댁에 작은 별채가 준비되었고 방 안에는 단아한 등불과 깨끗한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여인은 정갈한 옷으로 갈아입고 연서를 기다렸지요. 연서가 방에 들어섰을 때 여인은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그를 맞았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는 조용했지만 서로의 숨결이 은근히 느껴지는 긴장이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연이 될 운명이었나 봅니다. 내 부인의 종아리를 친 것을 용서하시오. 이연서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방님 덕분에 많은 깨달음을 얻었고 절개를 지켜 이렇게 떳떳한 부부관계를 맺게 되었으니 회초리 맞은 것이 대수겠습니까? 이연서는 그녀에게 다가가 앉으며 따뜻하게 그녀의 손을 잡고 말하였지요. 이제 부인이 되었으니 오늘 밤 제대로 품어주리다. 부인이 간절히 원했던 사내의 품이 어떤지 잘 느껴보시오. 아마도 고통과 쾌락이 공존하며 그 늪에 빠질 것이오. 고통마저 짜릿한 서방님의 품을 알았으니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방 안의 촛불은 밤이 깊어지도록 부드러운 빛을 내리며 두 사람을 감싸주었습니다. 그렇게 둘째 부인을 맞아들인 이연서는 문득 자신이 장원급제하고 암행어사로 되기까지 중요한 사람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로 가던 길에 외딴 산중에서 만났던 심요살이를 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없었다면 나는 이 자리까지 오를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그녀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헌신과 절개, 그리고 자신을 깨우쳐준 지혜로운 가르침은 이연서의 삶에 큰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돌아가는 길에 그 여인을 찾아가기로 하였지요. 이연서는 그녀가 머물렀던 산중의 움막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텅 빈 움막뿐이었지요. 부모의 묘지 곁은 적막하기만 했습니다. 이미 심요살이를 끝내고 떠나셨나 보구나. 이연서는 주변 마을 사람들에게 여인의 행방을 수소문했습니다. 마침 한 노인의 도움으로 그녀가 고향에 돌아가 혼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여인이라면 저 언덕 너머 작은 초가집에서 홀로 지내고 있어. 심요살이를 마친 후 그저 조용히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이다. 노인의 말을 들은 이연서는 곧바로 그녀가 있다는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초가집은 허름했지만 정갈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연서는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기 누구 계십니까? 문이 열리며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보자 놀란 듯 멈칫했지만 이내 차분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선비님께서 이곳까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녀의 모습은 예전보다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나날이 혼자 살아가며 기력이 쇠한 듯 보였고 고된 삶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얼굴에는 잔주름이 깊이 패여 있었습니다. 이연서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고 마음 한구석이 저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낭자를 찾아뵌 이유는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함입니다. 낭자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과 그 은혜가 없었다면 저는 오늘날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연서는 그녀의 처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낭자께서 이렇게 혼자 쓸쓸히 살아가는 것을 보니 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제가 감히 낭자께 청하건대 제 부인이 되어 저와 함께 제 고향으로 내려가시면 어떠신지요? 그녀는 이연서의 말을 듣고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비님께서는 이미 훌륭한 자리에 계신 분이십니다. 저는 나이도 많고 혼자 살다 보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게 부인의 자격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연서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다시 간청했습니다. 여인께서 제게 주셨던 가르침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나이도 환경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낭자와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부디 저를 믿고 제 곁에 있어 주십시오. 여인은 한참 동안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내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제 처지에 혼처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요. 선비님께서 제게 손을 내미셨으니 제가 부족하더라도 선비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연서는 그녀를 부인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는 그녀를 포함한 두 부인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고향에서 세 부인은 서로를 존중하며 화목하게 생활했고 이연서는 가문과 지역사회에서 학문과 덕망으로 존경받는 삶을 이어갔습니다. 이연서는 끝내 자신을 일깨워준 여인들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세 사람 모두에게 헌신적인 남편의 도리를 다했답니다. 들꽃 야담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늘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님과 욕탕에서의 뜨거운 마사지. 깊어지는 밤, 김대감댁 안방은 늘 고요함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김대감께서 바깥일이 바쁜 탓에 안방마님께서는 긴긴 밤을 홀로 지새우는 날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런 마님께 유일한 낙이자 위안은 바로 해가 진령마다 행하는 목욕이었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 하루의 시름이 물거품처럼 흩어지는 듯한 기분이었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마님께서는 목욕할 기쁨에 준비하고 있었지요. 부엌 아궁이에서는 하인 두식이 능숙한 손길로 불을 지펴 물을 데우고 있었으며 두식을 짝사랑하는 어린 사머리는 조심스럽게 데워진 물을 목간통으로 나르고 있었습니다. 늘 부지런하고 우직한 두식은 마님의 물을 데우는 일이라면 소홀함이 없었고 사머리 역시 자신이 좋아하는 두식의 곁에서 함께 일하는 것은 늘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아궁이 안에서 피어오르는 불빛에 상기된 두식의 땀 맺힌 얼굴을 몰래 훔쳐보는 것으로도 마음이 간지러웠답니다. 사모라, 이 물도 마님께 가져다 드리려무나. 뜨거우니 조심하고. 네, 오라버니 걱정하지 마세요. 사머리 조심한다고는 하였으나 워낙 물동이가 무겁고 뜨거운 물김이 눈을 가려 그만 발을 헛디디고 말았답니다. 사월의 작은 신음과 함께 뜨거운 물이 그녀의 발등을 덮쳤습니다. 두식은 깜짝 놀라 달려와 사월의 손에서 물동이를 받아내렸지요. 괜찮으냐, 사모라. 어디 다리를 보잤구나. 두식의 걱정스러운 눈빛에 사월의 눈가에는 눈물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사월은 울음을 애써 참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두식은 그녀의 발등에 이미 붉게 달아오른 자국을 보고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안 되겠다. 잠시 있거라. 두식은 순식간에 뛰어가 장독대에 된장을 퍼왔습니다. 여기 앉아 이 된장을 바르거라. 이 물은 내가 직접 마님께 가져다 드려야겠구나. 두식은 3월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물동이를 번쩍 들어 목간통을 향해 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이토록 뜨거운 물을 어린 여종에게 맡기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던 차에 사단이 났던 것이었습니다. 어둠이 내린 김대감댁 후원의 목간통에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두식은 차가운 밤 공기를 뚫고 목간통으로 물을 들고 갔답니다. 두식은 문틈 사이로 보인 마님의 모습에 한동안 넋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달빛이 목간통 안으로 새어들었고 뽀얀 물김 사이로 은은하게 비치는 안방 마님의 뒷모습이 두식의 눈에 아련하게 들어왔습니다.
평소 비단 옷으로 감춰져 있던 마님의 가녀린 어깨선과 매끄러운 등이 달빛 아래에서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순간 두식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답니다. 달빛의 반짝이는 마님의 하얀 살결은 그의 가슴을 사뭇 뛰게 하였지요. 정신을 차린 두식은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냐? 마님의 목소리가 물 위로 흘러나왔습니다. 소인 두식입니다. 마님. 사머리가 물을 쏟아 다리를 데웠기에 제가 대신 물을 가져왔사옵니다. 두식은 최대한 공손하게 대답하였으나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마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사월이 다쳤다고? 물이 많이 식었으니 어서 물을 들여오너라. 두식은 가슴이 쿵쾅거리며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마님은 이미 몸을 수건으로 가리고 계셨지만 그 가리움 너머로도 풍만한 가슴이 은은히 드러났지요. 두식은 고개를 숙인 채 물동이를 들고 들어섰습니다. 물은 여기에 부어다오. 마님이 목욕통을 가리켰습니다. 두식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을 붓기 시작하였지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월이는 많이 다쳤느냐? 네. 발등이 붉게 부어올랐습니다만 크게 다치지는 않은 듯합니다. 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구나. 그래서 두식이 내가 오늘 사월이 일까지 맡아 하는구나. 물을 다 붓고 두식은 물러나려 하였으나 마님의 목소리가 그를 붙들었습니다. 두식아, 내 등을 밀어줄 수 있겠느냐? 사월이가 늘 해주던 일인데. 두식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귀한 신분인 마님의 등을 자신 같은 천한 머슴이 만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도 없었지요. 소인이 감히. 괜찮다. 오늘만은 내가 사월이 역할을 해주렴. 사내 손은 어떤지 한번 느껴보자꾸나. 마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두식은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들고 마님 뒤로 다가갔어요. 마님은 등을 드러내고 앞으로 숙였지요. 뽀얀 살결이 달빛 아래 더욱 빛나는 듯 했습니다. 두식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조심스럽게 수건으로 마님의 등을 문지르기 시작하였지요. 마님의 부드러운 피부가 손끝에 닿는 순간 두식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는 최대한 공손하게 마님의 등을 밀었지만 그의 몸은 이미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지요. 아랫도리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낀 두식은 당황하여 몸을 약간 뒤로 물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계속해라. 마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였답니다. 네, 마님. 두식은 다시 마님의 등을 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손길이 마님의 어깨에서 허리로 내려갈 때마다 두식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답니다. 그의 불룩해진 아랫도리는 이미 숨길 수 없는 상태였지요. 마님은 문득 두식을 향해 돌아보았고 그 시선이 두식의 아랫도리에 머물렀습니다. 두식은 창피함에 얼굴이 붉어졌으나 놀랍게도 마님의 표정에는 노여움이 아닌 미묘한 미소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두식아, 마님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오늘은 사월이 대신 내가 나를 깨끗이 씻겨주렴. 여기저기, 구석구석. 두식의 손에서 수건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는 식은 땀을 흘리며 마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 애썼지요. 마님. 소인이 감히. 몸이 개운해야 잠을 잘 수 있으니 구석구석 깨끗이 씻어다오. 마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습니다. 두식은 떨리는 손으로 다시 수건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마님의 팔과 어깨, 그리고 목까지 조심스레 씻겨드리기 시작하였지요.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마님의 숨소리가 조금씩 거칠어졌습니다. 목간통 안은 점점 더 뜨거워지는 듯 했습니다. 두식의 손이 마님의 새꼬를 지나
가슴께로 내려갈 때 두식은 자기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님의 눈이 두식의 눈과 마주쳤고 그 순간 둘 사이에 이름 모를 전율이 흘렀답니다. 두려워하지 말 거라. 마님이 속삭이듯 말하였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니. 두식의 손은 떨리고 있었으나 마님의 부드러운 살결을 매만지는 동안 그의 몸은 점점 뜨거워져만 갔지요. 마님의 가슴을 조심스레 씻겨드리는 동안 마님의 입에서는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소리에 두식의 이성은 점점 흐려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님. 이러면 안 될 것 같사옵니다. 두식이 간신히 말을 이었으나 그의 손은 이미 마님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지요. 두식아, 마님의 목소리가 달콤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대감께서는 늘 바깥일로 바쁘시고 내 방은 언제나 쓸쓸하기만 하단다. 마님의 손이 두식의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으로 이끌었어요. 두식은 그 부드러움에 전율하였지요. 그들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는 순간 목간통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님, 계십니까? 3월의 목소리였습니다. 두식과 마님은 순간 얼어붙었지요. 무슨 일이냐? 마님이 침착하게 대답하였습니다. 두식이가 물을 들여다 주고 있으니 다리가 아프면 쉬고 있거라. 네, 마님. 3월의 발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두식과 마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긴장이 오히려 두 사람 사이의 열기를 더 뜨겁게 만든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어찌하면 좋을까요, 마님? 두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님은 두식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꾸나. 하지만 내일 밤에도 내가 물을 들여다 주렴. 두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가슴은 여전히 뛰고 있었지요. 마님은 수건으로 몸을 가리며 일어났고 두식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답니다. 마님, 소인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래, 가거라. 마님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머리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말 거라. 네, 마님. 두식은 목간통을 나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대감댁 마당에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두식은 밤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마님의 부드러운 살결과 그 달콤한 향기가 그의 꿈속에서도 맴돌았던 탓이었답니다. 3월은 평소와 달리 아침부터 두식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발등은 여전히 붉게 부어 있었지요. 두식 오라버니, 어젯밤엔 고마웠어요. 3월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오라버니가 물을 대신 들여다 주셔서 마님께서도 편히 목욕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물을 갖다 드리고 오라버니는 어디 갔었어요? 두식은 3월의 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젯밤의 기억이 그의 마음을 다시 뒤흔들었지요. 별것 아니니라. 내 다리는 어떠하냐? 두식이 화제를 돌렸습니다. 많이 나아졌어요. 하지만 오늘도 마님께서는 저보고 쉬라고 하셨어요. 3월의 눈에 의아함이 스쳤습니다. 이상하게도 마님께서는 오늘부터 목욕 시중을 오라버니가 들라고 하셨어요. 두식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그는 침을 꿀꺽 삼키며 대답했지요. 그러시더냐? 아마도 내 다리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 그러시는 게지. 하지만 3월의 눈빛이 슬프게 변했습니다. 마님의 목욕은 항상 제가 모셨는데 오라버니가 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서요. 두식은 3월의 눈을 피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자신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미 그의 마음은 마님께로 향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마님의 명이시니 어찌하겠느냐. 내 다리가 나으면 내가 다시 모시면 될 것이다. 두식은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님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뜨셨습니다. 밤새 꿈속에서도 두식의 손길이 그녀의 몸을 어루만지는 듯한 느낌에 잠을 설쳤던 것이었지요.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고 마님은 그 황홀했던 밤이 다시 찾아올 것을 생각하며 가슴이 설레었답니다. 삼월아, 마님이 부르자 방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3월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마님? 내 다리는 어떠하냐? 3월은 부은 발을 내보이며 대답하였습니다. 많이 나아졌사옵니다만 아직 부기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마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감추며 고개를 끄덕이셨지요. 그렇구나. 그럼 오늘도 두시기를 시켜 목욕물을 날라오게 해야겠구나. 내 발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는 무리하지 말 거라. 하지만 마님, 그래도 소인이 해야지요. 제가 충분히 3월이 말을 이으려 하였으나 마님이 손을 들어 그녀를 멈추게 하였습니다. 괜찮다. 두시기가 어제 일을 잘 해냈으니 오늘도 그리하자꾸나. 두식에게 해가 질 무렵 목욕물을 준비하라 전하거라. 3월의 눈에 아쉬움이 스쳤으나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마님의 명을 받들었답니다. 네, 마님. 그리하겠습니다. 해가 서산에 걸릴 무렵 마님은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여 단장하고 있었지요. 비록 곧 목욕할 것이었지만 두식을 만나기 전 그녀의 모습이 어떨지 신경이 쓰였던 것이었지요. 마님의 가슴은 이미 설레고 있었습니다. 대감과의 혼인 이후 이토록 설레는 마음을 느껴본 적이 없었던 그녀였답니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마님은 목간통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두식이 물을 데워놓고 있었지요. 그를 보는 순간 마님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물이 다 데워졌사옵니다. 마님. 두식이 공손하게 인사를 올렸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젯밤의 기억이 아직 생생하게 남아있음이 느껴졌습니다. 수고했구나. 두시가. 마님이 부드럽게 대답하였지요. 이제 물을 목간통에 부어다오. 두식은 물동이를 들고 목간통으로 들어갔고 마님은 그를 따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둘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지요. 어제의 긴장감은 오늘 더욱 농밀한 기대감으로 변해 있었던 것이었답니다. 두식이 물을 붓는 동안 마님은 천천히 옷을 벗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녀는 두식의 시선이 자신의 몸에 머무는 것을 느끼며 은근한 만족감을 느꼈지요. 평소에는 3월이 앞에서 옷을 벗는 것조차 부끄러웠던 마님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두식의 시선 아래 자신의 몸을 드러내는 것이 달콤한 자극으로 다가왔답니다. 어제처럼 나를 도와주겠느냐? 마님이 목욕통에 몸을 담그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고 부드러웠지요. 네, 많이. 두식의 목소리 역시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식의 손이 마님의 등에 닿는 순간 마님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어젯밤보다 더 대담해진 두식의 손길이 그녀의 등을 따라 천천히 내려갔지요. 마님은 눈을 감고 그 감각에 몸을 맡겼습니다. 두시가. 마님의 입에서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어제보다 더 잘하는구나. 두식의 손이 마님의 어깨를 지나 가슴 가까이로 내려왔을 때 마님은 그의 손을 잡아 자기의 가슴에 직접 가져다 대었습니다. 두식의 거친 손바닥이 그녀의 부드러운 살결에 닿자 마님은 참을 수 없는 쾌감을 느꼈던 것이었지요. 마님. 두식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오늘은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마님이 두식의 손을 이끌며 말했습니다. 사모리에게 오늘 밤은 누구도 들이지 말라 일러두었으니 두식의 손길이 마님의 몸을 어루만질 때마다 마님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쾌감을 느꼈답니다. 대감과의 혼인 이후 이토록 뜨거운 감정은 처음이었지요.
마님은 두식의 손길에 짜릿함을 느끼며 두식아, 마님은 두식의 손을 잡아 은밀한 곳까지 내려갔지요. 이곳도 너의 손길이 필요하구나. 두식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요. 마님, 소인 놈이 어찌. 마님은 두식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습니다. 이왕 씻겨주는 거 구석구석 세심하게 해주렴. 그러려면 너도 이곳으로 들어오는 것이 편하겠구나. 어서 들어오거라. 마님의 갑작스러운 말에 두식은 당황하였지만 마님은 이미 두식의 옷고름을 풀어 헤치고 있던 것이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밖에서 기침 소리가 나더니 사월이 급히 마님을 부르는 소리가 났던 것이지요. 마님, 대감마님께서 마님을 찾으시옵니다. 평소에는 사랑채에서 꼼짝도 하지 않던 김대감이 무슨 일인지 안방 마님을 찾는다는 3월의 다급한 목소리에 마님은 허망하게 목관통을 나와야 했던 것이었지요. 그렇게 충족이 안 되었던 마님은 또 그 다음 날도 마님은 계속해서 두식을 불렀던 것이었답니다. 열흘째 되는 날 마님은 평소와 달리 낮에 두식을 불렀습니다. 대감은 멀리 공무를 보러 가셨고 집안은 한가로웠지요. 두식아, 들어오너라. 마님이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두식이 방으로 들어서자 마님은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앉아 있었지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지요. 마님, 어디 편찮으십니까? 두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님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몸이 이상하구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며 밤에는 열이 오르는 것 같더구나. 두식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소인이 의원을 불러오겠습니다. 아니다. 내가 병의 원인을 알고 있단다. 무엇이옵니까, 마님? 마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 나이 40이 넘었느니라. 여인의 몸은 월경단지가 오면 몸에 변화가 생긴단다. 두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말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 같지는 않았답니다. 월경단지는 양기가 부족해지면 더 빨리 오는 법이지. 마님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대감께서는 늘 바깥일로 바쁘시니 내 몸의 양기를 채울 길이 없었지. 두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침내 마님의 말씀을 이해한 듯 했지요. 그래서 말인데 네가 나에게 양기를 넣어다오. 마님이 두식에게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오늘 밤 목관통에서 만나자꾸나. 내 양기가 필요하구나, 두식아. 두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오나, 마님. 이것은 병을 고치는 일이니라. 마님이 진지하게 말하였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시름시름 앓다가 죽겠지. 그래도 괜찮겠느냐? 그러니 나를 도와다오. 두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마님. 소인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구나. 마님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해가 진 후 모두가 잠든 시각에 목관통으로 오너라. 아무도 모르게. 두식은 공손히 인사를 올리고 물러났습니다. 그가 나간 후 마님의 입가에는 은밀한 미소가 번졌답니다. 그녀의 몸은 실제로 월경단지 증상을 보이고 있었지만 두식의 양기를 원하는 마음은 그보다 더 큰 것이었지요.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른 시각, 마님은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여 단장하였습니다. 그녀는 은은한 향을 풍기는 기름을 몸에 바르고 가장 부드러운 속옷을 입었지요. 그러고는 조용히 목간통으로 향했답니다. 목간통에 도착한 마님은 물이 가득 들어있는 탕 안으로 들어갔지요. 뽀얀 김이 올라오는 목간통 앞에서 마님은 옷을 벗어 한쪽에 가지런히 놓았어요. 그녀는 물에 몸을 담그고 두식을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님, 소인이 왔습니다. 두식의 낮은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지요. 들어오너라.
두식이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달빛이 그의 긴장된 얼굴을 비추었지요. 목간통 안은 뽀얀 수증기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속에서 마님의 실루엣이 아른거렸답니다. 이 안으로 들어오너라. 두식아. 마님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물속에 반쯤 몸을 담근 채 두식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두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답니다. 어서 옷을 벗고 들어오렴. 마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내 양기를 받아보자꾸나. 두식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조심스레 옷을 벗기 시작하였습니다. 저고리를 벗고 바지를 내리는 동안 마님의 시선이 그의 몸을 따라 내려갔지요. 두식의 단단한 몸은 오랜 노동으로 다져진 것이었습니다. 그의 넓은 어깨와 탄탄한 가슴은 마님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하였답니다. 마님, 두식이 마지막 속옷마저 벗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소인놈이 감히 이래도 되겠는지요? 마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어서 이리로 오너라. 내 월경단지를 치료해 줄 사람은 두식이 너뿐이구나. 두식은 천천히 목욕통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가 물에 발을 담그자 따뜻한 물결이 그의 다리를 감쌌지요. 두식은 조심스럽게 마님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좁은 목욕통 안에서 두 사람의 다리가 서로 맞닿았을 때 마님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두식아. 마님이 두식의 손을 잡아 자기의 어깨에 올려놓았습니다. 내 몸이 차가워지고 있단다. 월경단지의 증상으로 여인의 음기가 넘치면 몸이 쇠약해진다고 하더구나. 두식의 손이 마님의 부드러운 어깨를 어루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손길에는 이제 어제보다 더 많은 자신감이 실려 있었지요. 마님의 음기를 제 양기로 다스리겠습니다. 두식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마님은 두식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풍만한 가슴이 두식의 단단한 가슴에 닿았을 때 더욱 포근함을 느낀 두 사람의 숨결이 하나가 되었답니다. 마님은 탄식과 함께 말하였지요. 너의 양기를 받으니 몸이 점점 뜨거워지는 것 같구나. 더 세게 힘을 주거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식은 마님의 신음에 힘을 얻은 듯 더욱 세게 마님의 몸을 침범하였던 것이었지요. 오랜 시간 억눌렀던 욕망이 폭발하듯 터져나왔던 것이었습니다. 마님의 입에서는 달콤한 신음이 계속 새어나왔고 그녀의 손이 두식의 등을 따라 내려가며 그를 더욱 강하게 끌어당겼답니다. 두 사람의 움직임이 거세질수록 목간통 안의 물결은 거센 파도가 일렁였습니다. 아, 응? 마님의 입에서 달콤한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두식아, 더 세게? 두식이 격렬하게 움직일수록 마님은 몸을 활처럼 휘었답니다. 내 몸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구나. 너의 양기를 가득 채워다오. 마님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두식은 마님의 허리를 강하게 붙잡고 그녀를 자신의 무릎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두식의 어깨에 깊이 박히며 두식의 어깨는 더 짜릿한 쾌감으로 자극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마님, 소인이 마님께 양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좋다. 걱정하지 말고 계속하거라. 아주 잘하는구나. 그리하여 마님의 차가웠던 몸은 이제 두식의 양기로 가득 채워져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의 창백했던 얼굴에는 붉은 혈색이 돌아오고 입술은 붉게 물들기 시작하였지요. 더 오래 하자구나. 그래 아주 좋구나. 두식이 네가 양기를 불어넣는 솜씨가 아주 특별하구나. 내 너에게 큰 상을 주어야겠구나. 마님이 두식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두식은 마님의 칭찬에 더욱 강하게 응답하였지요. 그의 단단한 허리가 더욱 빠르게 움직였고 마님은 그의 어깨를 붙잡고 깊은 쾌감에 몸을 맡겼답니다. 물결은 두 사람의 열정에 맞춰 더욱 거세게 출렁였지요. 아, 두식아.
마님의 신음이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그녀의 몸이 파도처럼 떨리기 시작하였고 두식 역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였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강하게 끌어안은 채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마님의 머리가 두식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고 그들의 숨소리만이 목간통 안을 채웠지요. 이제 내 몸에 양기가 가득 찼구나. 마님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두식아, 내 덕분에 내 병이 나아질 것 같구나. 두식은 마님의 이마에 입맞춤하며 대답하였습니다. 마님께서 소인놈의 양기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두식도 마님과의 목간통 물놀이가 좋았던 것이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몸과 마음을 나누며 깊은 밤을 보냈답니다. 다음 날 아침 대감댁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월의 눈에는 무언가 달라진 것이 보였지요. 마님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고 두식은 평소보다 더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었답니다. 3월은 마당을 쓸고 있는 두식을 발견하고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이제 많이 낫고 있었지요. 오라버니, 어제도 마님의 목욕을 도와드렸어요? 3월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두식은 잠시 손을 멈추고 3월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세한 긴장감이 스쳤지요. 마님께서 명하셔서. 오라버니, 요즘 좀 이상해 보여요. 3월이 두식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마님도 그렇고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느낌이. 두식은 3월이와 눈을 피하며 마당을 쓸며 시치미를 뚝 떼고 말하였지요. 무슨 소리냐? 뭐가 달라졌다고 헛소리야. 내 눈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구만. 정말요? 마님께서는 요즘 얼굴색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오라버니도 마님 눈을 피하는 것 같고. 3월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불안이 섞여 있었답니다. 두식은 웃으며 3월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다리가 아프고 나더니 머리도 아픈가 보구나. 내가 마님을 어떻게 대한단 말이냐? 아랫사람의 도리를 다하고 있을 뿐이야. 하지만 3월이 말을 이으려 하였으나 두식이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3월아, 내 다리는 이제 다 나았느냐? 오늘부터는 네가 마님의 목욕을 도울 수 있겠구나. 두식의 말투는 평소와 같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미묘한 아쉬움이 스쳤답니다. 네, 이제 괜찮아요. 3월이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마님의 목욕 시중을 들 수 있어요. 그래, 잘 되었다. 두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이제 바깥일에 힘을 써야지. 3월은 두식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오라버니, 정말로 마님과 아무 일도 없었어요? 물론이지. 내가 마님과 무슨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그렇게 두식은 3월의 의심을 잠재우고 마님의 음기를 다스리려 두식의 양기를 넣는 것에 하인의 도리를 다하게 되었던 것이었답니다. 두식의 양기 덕분에 마님은 월경단지를 치료할 수 있게 되었고 다시금 혈색을 되찾아 건강한 삶을 살게 되었답니다.